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저장된 자녀의 이름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여 보신 적 없으신가요? 결혼 전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떠들던 그 살갑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시키고 나니 어쩐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전화를 걸면 혹시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보느라 내 전화를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혹시 한창 바쁜 시간에 내가 주책맞게 전화를 건 것은 아닌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보면 네 먹었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뚝 끊어지는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뚫리는 듯한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결혼해서 출가시키면 사돈네 식구가 되거나 남의 집 가장이 된다는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세월이 얼마인데 내 젊음을 다 바쳐 키워낸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남보다 더 어려운 사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서운함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자 노년의 삶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가려다 자녀를 숨막히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서운한 마음에 아예 등을 돌려버려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한 말과 행동이 오히려 자녀 부부의 싸움 거리가 되고 나아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드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자녀와는 도대체 어떻게 연락하고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과거에 끈끈했던 정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는 가장 지혜롭고 평화로운 거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결혼한 자녀와 연락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자녀에게 전화가 기다려지는 부모,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집은 성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손님의 예의를 갖추는 태도입니다. 둘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소리와 조언을 멈추고 오직 경청과 공감만을 남기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보상이나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철저한 기대 심리의 포기와 경제적 경계선 설정입니다. 넷째, 자녀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나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노년의 홀로서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65살의 김정순 여사님이 계십니다. 김정순 여사님은 아들 부부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헛헛한 마음에 반찬이라도 전해준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네 집에 들르곤 하셨죠.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 아들 부부가 없을 때도 스스럼 없이 들어가 청소도 해놓고 냉장고 정리도 싹 해두고 나오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것이 사랑이고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하느라 바쁜 며느리를 도와주는 것이니 당연히 고마워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연락 없이 집에 오지 좀 마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앞으로는 오실 때 꼭 미리 전화하고 오세요.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집 드나들듯이 하던 곳을 이제는 허락받고 오라니.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아들 부부와 연락을 끊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 여사님의 사랑은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왜 그녀의 헌신은 집착과 침입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집은 성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손님의 예의를 갖추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끼리 무슨 예의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내가 닦아준 엉덩이가 몇 번인데 이제 와서 남남처럼 구는 것이 서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들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어릴 적에는 품에 꼭 안고 있어도 가시에 찔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가시, 즉 독립된 자아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울타리를 부모가 함부로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략이 됩니다. 김정순 여사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녀가 아들네 냉장고를 정리해 준 것은 그녀 입장에서는 지극한 모성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냉장고는 주부에게 있어 가장 사적인 공간 중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혹은 못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시어머니가 그곳을 열어보고 말없이 정리를 해두었다는 것은 마치 내 살림살이가 낙제점을 받은 것 같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없는 빈집에 부모님이 다녀가셨다는 흔적은 부부만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젊은 세대에게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성역입니다. 그곳에 예고 없이 부모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평화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남의 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집이라도 불쑥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들러도 되겠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편한 시간이 언제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번 주는 좀 바빠요라고 거절한다면 그것을 나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쿨하게 물러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의 미학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방문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의 표현입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매일 아침 일어났니? 출근 잘했니? 하고 묻는 것도 자녀에게는 관심이 아닌 감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없다면 통화보다는 문자로 먼저 의사를 묻는 것이 현대의 예절입니다. 통화 괜찮니? 라고 짧게 메시지를 보내고 자녀가 준비되었을 때 전화를 걸어오도록 기다려주는 여유. 이 작은 배려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의 통화를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편안한 휴식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자녀의 집에 갔을 때는 절대 주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빨래가 개켜져 있지 않아도 그것을 대신 해주려고 걷어붙이고 나서지 마십시오. 어구, 내가 해줄게. 너희 힘들잖아라는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는 아직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라는 지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까? 아니면 그냥 둘까? 그리고 자녀가 그냥 두세요라고 하면 정말로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 더러운 그릇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있는 인내심, 그것이 바로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수하고 게으름 피우고 때로는 엉망으로 살 권리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삶보다 그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가는 불완전한 삶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소리와 조언을 멈추고 오직 경청과 공감만을 남기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야, 김서방 요즘 사업은 어떠냐? 내가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데 조심해야 한다. 예, 아이 학원은 거기가 좋다더라. 옆집 순이 엄마가 그러는데 반찬은 좀 해먹고 사니? 사 먹는 음식 몸에 안 좋다. 이 모든 말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자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미 성인이 되어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신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낡은 경험에 의존한 조언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간섭으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칠순의 박철수 어르신은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강력하게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 구매를 미뤘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아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아버지와 경제적인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가 뭘 아세요라는 표정으로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박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자식 망하라고 한 소리도 아니고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결과가 안 좋았다고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과에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성인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 했던 태도 그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역설적이게도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어머니,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 전까지는 입을 굳게 다무셔야 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여십시오. 자녀가 직장 상사 욕을 하면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윗사람인데라고 훈계하지 말고 저런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상사가 정말 나빴네라고 맞장구 쳐 주십시오. 자녀가 며느리나 사위 흉을 보면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욕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내가 잘해라라고 편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아이고 속상했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니? 하고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대화법입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 그것이 예쁘다거나 못생겼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 앞에서 마음의 갑옷을 벗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질문 대신 요즘 재미있는 일은 없니? 라고 물어보세요. 걱정은 자녀의 에너지를 뺏어가지만 관심은 자녀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아픈 데는 없니? 라고 묻는 대신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신을 걱정거리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만약 정말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 전달법 I- 메서지를 사용해 보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너를 주어로 비난하는 대신 엄마는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라고 나를 주어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고백이 될 때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아니라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자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미 자신들의 항해를 시작한 선장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항해가 서툴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먼 발치에서 등대처럼 묵묵히 빛을 비춰주는 것,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늙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보상이나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철저한 기대 심리의 포기와 경제적 경계선 설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며 노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내 노후 자금을 다 썼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 때 자녀가 건네는 용돈 봉투의 두께에 민감해지고 다른 집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줬다는 이야기에 괜히 심통이 나기도 합니다. 옆집 철수는 이번에 부모님 차를 바꿔드렸다더라라는 말을 무심코 던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대는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현대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고용, 엄청난 양육비 등으로 인해 제 한 몸 건사하고 제 자식 키우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부양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 됩니다. 부모가 나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용돈을 바라거나 서운한 기색을 내비칠 때 자녀는 죄책감을 느낌과 동시에 부모를 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짐이 되는 순간 자녀는 본능적으로 그 짐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와 연락할 때는 돈과 관련된 기대는 깨끗이 지우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용돈 안 보내니? 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나는 내 연금으로 잘 살고 있으니 너희 돈은 너희 미래를 위해 저축해라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용돈은 감사히 받되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다면 그것은 준 것이 아니라 버린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집 살 때 보태줬으니 너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되고 맙니다. 빚쟁이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무슨 따뜻한 대화가 오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들 간의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큰애는 용돈을 많이 주는데 너는 뭐니? 내 동생은 자주 찾아오는데 너는 왜 안 오니? 이런 비교는 형제 간의 우애를 깨뜨리고 부모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입니다. 자녀마다 형편이 다르고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돈으로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효도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잣대로 자식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돈이나 선물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담 없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빈손으로 가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때 그들의 발길은 저절로 부모의 집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격은 자립에서 나옵니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부모.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도감 속에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넷째, 자녀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나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노년의 홀로서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원칙일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하고 자녀를 출가시킨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일명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평생을 자식 바라기로 살아왔기에 자식이 떠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며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고 자식이 찾아와야만 비로소 사는 맛이 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며 내가 너 없이 무슨 낙으로 사니? 나는 너무 외롭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행복을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모, 자녀의 연락 한 통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부모. 이런 부모를 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겁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자신이 부모의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하면 부모님이 불행해진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자녀에게 나 외롭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자녀의 발목을 잡고 나랑 같이 가라앉아라고 매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즐겁고 바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라고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너 전화 기다리고 있었지라고 힘없이 대답하는 대신, 나 지금 복지관에서 탁구 치고 있다. 땀 흘리니까 아주 상쾌하네. 나중에 통화하자. 라고 활기차게 대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고독의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미뤄뒀던 꿈들을 꺼내보십시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혼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에 몰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자녀의 이야기로 채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십시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결혼한 후 연락이 뜸해지자 처음에는 몹시 서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먹을 갈고 글씨를 쓰는 동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실력이 늘어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아버지, 전시회 축하드려요. 아버지 글씨 너무 멋져요 하며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큰 감동이자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계속 방구석에 앉아 자식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런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자녀에게 할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얘야, 내가 오늘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읽었는데 참 좋더라. 오늘 산책하다가 참 예쁜 꽃을 봤단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오갈 때 자녀와의 통화 시간은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반대로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집안에만 갇혀 있다면 나오는 이야기는 뻔합니다. 몸이 쑤신다. 옆집 누구는 어떻다더라. TV에서 봤는데. 이런 부정적이고 반복적인 이야기는 자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자유로워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자녀도 자신의 삶을 죄책감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녀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꽉 움켜쥐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는 이름표를 떼고 인간 김철수, 인간 이영희로서 당당하게 설 때 자녀와의 관계는 의존이 아닌 존중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4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가족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첫째, 손님의 예의를 지키십시오. 자녀의 집은 성역입니다. 연락 없이 찾아가지 말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함부로 누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존중할 때 여러분은 환영받는 귀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하십시오. 잔소리와 조언은 멈추십시오. 그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여러분의 낡은 지혜를 주입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새로운 고민을 들어주는 넓은 귀를 가지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셋째, 경제적 기대를 버리십시오.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고 받을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 문제로 서운해하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자립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넷째, 나 자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기조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취미와 열정, 그리고 새로운 만남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을 때 자녀는 비로소 마음 편히 효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꽉 쥐고 있었던 손을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펴야 할 때입니다. 손을 펴면 자녀는 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날개짓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는 것. 가지라곤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그늘조차 없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신의 잎을 무성하게 피워낸 건강하고 풍요로운 나무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한 자녀를 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들고 자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신가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전화기 대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맛있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아, 오늘 참 날씨가 좋구나. 나는 참 행복하구나 라고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충만해진 마음으로 며칠 뒤, 아니 몇 주 뒤에 자녀에게 가볍게 안부를 전하십시오. 엄마는 잘 지낸다. 너희도 별일 없지? 사랑한다. 군더더기 없는 이 짧은 인사 속에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 긴 여행길에서 잠시 동행했던 소중한 길벗입니다.
이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서로의 뒷모습을 축복하며 각자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때 먼 훗날 다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으며 정말 멋지게 잘 살았구나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자식 바라기에 애달픈 기다림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화려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축제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지혜롭고 품격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른으로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고 서운했던 감정이 조금은 녹아내리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